1943년 9월 하와이 진주만 해군 기지의 기술 평가 시설에서 미국 해군 어뢰 전문가들은 마크 6사 어로의 자기 신관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실전 테스트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이 복잡한 무기 시스템의 설계 결함을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회수된 어로의 부품들, 잠수함 함장들의 상세한 전투 보고서, 그리고 일본 선박에 대한 공격 실패를 기록한 수백 페이지의 기술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기술 평가는 미국 해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무기 시스템 재설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막 10세 어로의 기술적 진화는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시 이론적 설계와 실전 환경 테스트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엔지니어링 사례 연구였습니다. 192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이 어뢰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기술 혁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증기 터빈 추진 시스템, 깊이 제어 메커니즘, 그리고 자기 근접 신관입니다.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는 인상적인 엔지니어링 성과였지만 실전 조건에서의 통합 성능은 예상과 크게 달랐습니다. 일본 해군 기술정보부는 1943년 중반까지 미국 어뢰의 성능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간주했습니다. 일본 해군 문서에는 적 잠수함의 어뢰 공격 효율성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음이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포획된 미국 어뢰 부품을 검사했지만 마크 6의 근본적인 설계 철학과 그것이 내포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미국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수함 전쟁에서 어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자율 시스템입니다. 1940년대 초 어뢰 하나의 제조 비용은 약 7,000달러였으며 이는 당시 평균 주택 가격의 2배에 해당했습니다. 마크 6사 어뢰의 기본 사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이 6.2m, 직경 533mm, 중량 1,500kg, 탄두 중량 300kg의 톨펙스 고폭약을 탑재했습니다. 설계 속도는 46노트, 시속 85km였고 최대 사거리는 4,500m로 계획되었습니다. 어뢰의 추진 시스템은 그 자체로 놀라운 엔지니어링 성과였습니다. 마크 6는 증기 터빈 엔진을 사용했는데 이는 압축 공기와 알코올 연료의 연소를 통해 고압 증기를 생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기 어뢰보다 훨씬 높은 속도와 사거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기포 항적을 남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터빈은 분당 약 24천 회전으로 작동했으며 이 회전력이 감속 기어를 통해 프로펠러에 전달되었습니다. 엔진 전체 시스템은 발사 후 몇 초 내에 최대 출력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깊이 제어 메커니즘은 어뢰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마크 6는 정수압 센서와 기계식 서버 시스템을 결합한 자동 깊이 유지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시스템은 어뢰가 설정된 깊이를 플러스 0.6m 오차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센서는 수압 변화를 감지하여 수평 방향타를 조정하는 유압 실린더를 제어했습니다. 전체 피드백 루프는 초당 여러 번 작동하여 어뢰의 수직 궤적을 계속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밀한 기계 시스템은 온도 변화, 제조 공차, 그리고 유압 유체의 점도 변화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은 마크 6 자기 영향 신관이었습니다. 이 장치는 선박의 강철 선체가 지구 자기장을 왜곡시킨다는 물리학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신관 내부의 자기계는 이러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선박의 용골 바로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접촉 폭발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선체 중앙 하부에서의 폭발은 선박의 구조적 지지대를 파괴하여 선체를 두 조각으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관의 전자회로는 자기장 강도를 측정하고 임계값에 도달하면 기폭장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 변화, 선박의 자기 특성 차이, 그리고 신관 자체의 민감도 문제는 실전에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1920년대부터 어뢰 개발에 투자했지만 엄격한 비용 절감 압력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뉴포트 어뢰 실험장은 제한된 실탄 테스트 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각 어뢰의 높은 비용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이론적 계산과 제한된 범위의 실제 발사 테스트에 의존했습니다. 실탄 테스트조차도 실전 조건을 완전히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는 주로 정지된 목표물이나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탄두는 비용 절감을 위해 회수 가능한 연습용 탄두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전투 중량과 밸런스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해군의 93식 산소 어뢰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이 어뢰는 순수 산소를 산화제로 사용하여 거의 항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사곤 1000m 이상의 사거리와 50노트 이상의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높은 폭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수 산소 시스템의 성능 이점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더 안전하지만 성능이 낮은 압축 공기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의 차이는 각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결정적인 함대 결전을 위한 장거리 고성능 무기를 원했고 미국은 대량 생산과 안정성을 중시했습니다. 막 10C 어뢰의 문제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깊이 제어 실패, 접촉 신관 불발, 그리고 자기 신관의 조기 폭발 또는 불발. 각각은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문제였지만 함께 작용하여 어뢰의 전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깊이 제어 문제는 가장 먼저 발견되었지만 인정하기 가장 어려웠습니다. 잠수함 함장들은 1941년 말부터 어뢰가 목표물 아래를 통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보고는 조준 오류로 치부되었습니다. 해군 어뢰국은 뉴포트에서의 테스트 데이터가 깊이 제어의 정확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6월 진주만의 잠수함 사령관들은 독자적인 실전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USS 스킵잭은 하와이 앞바다의 얕은 수역에서 비활성 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수중 그물망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물망에 남긴 구멍의 위치를 측정한 결과 어뢰가 설정된 깊이보다 평균 3.4m 더 깊게 주행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문제는 테스트 환경과 실전 환경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뉴포트의 테스트는 연습용 경량 탄두를 사용했는데 이것의 중량은 실전용 톨펙스 탄두보다 약 200kg 가벼웠습니다. 어뢰가 발사관을 떠날 때 추가된 중량은 초기 다이빙 각도를 더 가파르게 만들었습니다. 깊이 제어 메커니즘이 이를 보정하는 데 몇 초가 걸렸고 그동안 어뢰는 설정된 깊이보다 더 깊게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압 센서의 보정은 실험실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해수의 온도와 염분 변화가 수압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깊이 제어 메커니즘을 재보정하여 설정 깊이를 약 3.7m 더 얕게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계적 링크의 길이를 변경하고 정수압 센서의 스프링 장력을 조정함으로써 달성되었습니다. 1942년 8월부터 모든 새로운 어뢰에 이 수정사항이 적용되었고 기존 어뢰도 잠수함 기지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적 수정은 즉시 공격 성공률을 향상시켰지만 다른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접촉 신관의 불발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마크6 접촉 신관은 기계식 타격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 어뢰가 목표물에 충돌하면 신관의 앞쪽 핀이 압축되어 기폭 장치를 활성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전 데이터는 충돌 후 불발 비율이 놀랍도록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잠수함 함장들은 명확한 충돌 소리를 들었지만 폭발이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수된 어뢰와 일본 선박에 손상되었지만 폭발하지 않은 어뢰의 검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충돌 각도와 충돌 속도의 상호작용에 있었습니다. 어뢰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목표물에 충돌할 때 충격력이 너무 커서
신관 메커니즘의 정밀한 핀이 구부러지거나 걸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과충격 실패라고 명명했습니다. 반대로 매우 경사진 각도에서의 충돌은 충분한 압축력을 생성하지 못해 과소충격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신관의 설계는 중간 범위의 충돌 각도를 가정했는데 이는 실전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가 분석은 신관 내부의 기계적 안전장치도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뢰가 발사관을 떠난 후 안전하게 무장하기 위해 신관은 프로펠러의 회전에 연결된 기계식 카운터를 사용했습니다.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에만 신관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의 스프링과 기어는 때때로 염수 부식이나 제조 공차 문제로 인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뢰가 목표물에 충돌해도 여전히 부분적으로 안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해결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들은 신관 메커니즘을 재설계하여 더 넓은 범위의 충돌 각도에서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핀의 재질을 변경하여 과충격 시 구부러지지 않고 압축되도록 했으며 트리거 메커니즘의 스프링 장력을 재조정했습니다. 안전장치는 단순화되어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1943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수정 사항은 제한된 실탄 테스트로 검증되었습니다. 오래된 신관은 새로운 마크 18 접촉 신관으로 교체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 단순하고 강건한 설계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자기 신관 문제는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매우 효과적이었던 이 시스템은 실전에서 두 가지 반대되는 문제를 보였습니다. 조기 폭발과 완전한 불발. 조기 폭발은 특히 좌절스러웠습니다. 어뢰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때로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목표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시켰습니다. 불발은 어뢰가 목표물 아래를 통과하면서 전혀 폭발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조사 결과 자기 신관의 민감도가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적도 근처의 태평양 지역에서 지구 자기장은 북태평양이나 북대서양보다 약했습니다. 신관은 북대서양 조건에서 보정되었으며 태평양의 약한 자기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박의 자기 특성은 강철 유형, 선체 크기, 그리고 선박이 건조된 위치의 자기 특성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미국 신관 개발자들이 테스트한 서양 선박들과 다른 자기 신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기 폭발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어뢰 자체의 강철 몸체와 내부 기계가 지구 자기장을 왜곡시켰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특히 어뢰가 북쪽 또는 남쪽 방향으로 주행할 때 이 자체 유발 자기장 왜곡이 신관을 조기에 트리거할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자체 트리거링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복잡한 전작이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해군의 초기 대응은 자기 신관을 비활성화하고 접촉 신관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1943년 중반까지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자기 신관의 잠재적 효율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943년 말부터 개선된 마크 6 신관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더 정교한 자기계와 지역 자기장 변화에 대한 보정 메커니즘을 포함했습니다. 신관은 이제 여러 자기장 측정을 수행하고 비교하여 거짓 신호를 필터링했습니다. 또한 최소 폭발 깊이가 설정되어 어뢰가 목표물에 충분히 가까이 있을 때만 자기 신관이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많은 잠수함 함장들은 접촉 신관의 신뢰성을 선호하여 자기 신관 사용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어뢰의 실제 성능은 전투 환경에서만 진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1943년 후반 수정된 마크 14 어뢰가 태평양의 미국 잠수함에 배치되기 시작했을 때 각 작전은 사실상 엔지니어링 설계의 현장 검증이 되었습니다. 잠수함 함장들은 이제 상세한 전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여기에는 어뢰 설정, 목표물 특성, 관찰된 결과, 그리고 회수 가능한 모든 기술 데이터가 포함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USS 와후의 작전은 수정된 어뢰 시스템의 능력과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와후는 일본 근해에서 순찰 중이었고 호위함과 함께 이동하는 중형 화물선 호송대를 발견했습니다. 함장은 깊이를 3m로 설정하고 접촉 신관을 활성화한 마크 6 어뢰 4발을 발사했습니다. 처음 2발은 선박의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수중 음향 센서는 2번의 명확한 폭발을 기록했으며 잔망경 관찰은 화물선의 선체에 2개의 큰 파열구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박은 12분 내에 침몰했습니다. 세 번째 어뢰는 화물선을 놓쳤지만 계속 주행하여 호위 구축함과 조우했습니다. 접촉은 발생했으나 폭발은 없었습니다. 이는 신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어뢰는 추진 시스템 고장으로 발사 직후 깊이 제어를 잃고 해저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복합적인 결과는 전형적이었습니다. 주요 설계 결함은 수정되었지만 복잡한 기계 시스템의 신뢰성은 여전히 100%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보고서는 명중한 어뢰의 성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은 화물선의 제1화물창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300kg의 톨펙스 탄두는 선체판에 약 4m 직경의 파열구를 만들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내부 격벽을 손상시켰고 인접한 화물창으로 물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명중은 기관실 근처였으며 증기 보일러와 추진 시스템을 손상시켰습니다. 선박은 즉시 동력을 잃고 목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어뢰의 탄두 위력과 배치가 설계 사양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 1944년 2월 USS 탕의 작전은 깊이 제어 수정의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탕은 대형 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정교한 접근을 수행했습니다. 유조선은 화물을 가득 실어 흘수가 깊었고 이는 어뢰 공격의 이상적인 목표물이었습니다. 함장은 어뢰를 4m 깊이로 설정했는데 이는 수정 전 설정으로는 약 7-8m 깊이에서 주행했을 것입니다. 6발의 어뢰가 발사되었고 5발이 유조선의 선체에 명중했습니다. 잔망경 관찰은 각 어뢰가 정확히 수선, 바로 아래에서 충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깊이 제어가 이제 설계 사양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폭발은 유조선의 화물 탱크를 파열시켰고 석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은 30분 내에 침몰했습니다. 나중에 진주만으로 돌아온 탕의 보고서는 어뢰의 엔지니어링 팀에게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각 어뢰의 주행 시간, 관찰된 항적, 충돌 위치, 그리고 손상 효과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깊이 제어 수정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뢰의 생존성 특징도 실전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어뢰가 목표물을 놓치고 회수되었을 때 엔지니어들은 실제 해양 조건에서의 성능을 검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 회수된 어뢰는 4,000m 이상을 주행했으며 엔진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깊이 제어 메커니즘은 약간의 부식 징후를 보였지만 기능적이었습니다. 프로펠러 베어링은 예상된 마모를 보였으며 이는 유지보수 간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수된 시스템의 분석은 마크 6의 기계적 신뢰성을 계속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신관 신뢰성은 여전히 산발적이었습니다. 1944년 3월의 한 작전에서 USS 하더는 일본 구축함에 대해 4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3발이 명중했지만 하나만 폭발했습니다. 구축함은 손상을 입었지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불발 어뢰는 구축함의 선체에 박혀 있었고 나중에 일본 엔지니어들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관 설계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신관 메커니즘을 개선했으며 1944년 중반까지 더 신뢰할 수 있는 마크 18 접촉 신관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전투 환경은 또한 예상치 못한 운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열대 조건에서 어뢰를 보관하면 내부 윤활유와 유압 유체의 점도가 변화했습니다. 이는 깊이 제어 서버 시스템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수함 승무원들은 어뢰를 발사하기 전에
실온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염분이 높은 해수가 어뢰의 외부 표면을 부식시켜 프로펠러 메커니즘과 방향타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개선된 부식 방지 코팅이 개발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는 또한 전술적 사용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함장들은 수정된 어뢰가 가장 효과적인 조건을 학습했습니다. 중거리 사거리, 최전한 2000m에서 직각에 가까운 충돌 각도로 그리고 접촉 신관 모드에서 어뢰는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에서는 어뢰가 안전하게 무장될 시간이 부족했고 매우 긴 거리에서는 목표물 이동의 불확실성이 명중률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운영 지식은 잠수함 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습니다. 일본 해군기술정보부는 1943년 초까지 미국 어뢰 성능 문제를 자세히 문서화했습니다. 1943년 4월의 일본 해군 보고서는 적 잠수함 공격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다수의 어뢰 공격이 충돌 소리는 들렸으나 폭발이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일본 선박 함장들로부터의 보고서는 어뢰가 선체 아래를 통과하거나 충돌 후 불발하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일본 지휘부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회수된 미국 어뢰 부품을 검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943년 5월 얕은 해역에서 회수된 불발 마크 6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기술분석센터로 운반되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어뢰를 조심스럽게 분해하여 각 시스템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미국 어뢰의 기본 설계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기 터빈 추진, 기계식 깊이 제어, 그리고 이중 신관 시스템, 접촉과 자기. 그들은 제조 품질이 높다고 언급했지만 자기 신관의 복잡성이 신뢰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평가는 중요한 점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체계적인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 이러한 결함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기술 문화는 초기 설계를 고수하고 현장 개선보다는 완벽한 초기 엔지니어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접근 방식은 더 반복적이었습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재배치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일본 분석가들은 1943년 중반까지 미국 어뢰의 효율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징후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후반, 일본 선박 손실 통계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인한 선박 침몰 건수가 이전 달에 비해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11월까지 일본 해군 본부는 적 잠수함 어뢰의 신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언급하는 내부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12월 보고서는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적 잠수함 공격의 효율성이 이전 기간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어뢰 명중률과 폭발 성공률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일본 대응은 주로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호위함을 배치하고 지그재그 기동 절차를 강화했으며 대잠 훈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근본적인 기술적 변화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어뢰는 이제 신뢰할 수 있게 작동했으며 일본은 이를 상쇄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선박의 손상 제어 시스템은 미국 설계만큼 강건하지 않았고 단일 어로의 명중으로도 중소형 선박을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44년 초에 포획된 일본 문서는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2월 일본 해군 훈련 매뉴얼은 적 어뢰 무기는 이제 고도로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1년 전의 평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매뉴얼은 미국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포함했지만 전반적인 어조는 방어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또한 미국 어뢰 생산의 규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1944년까지 미국은 월 2,000발 이상의 마크 6D 어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어뢰 생산 능력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생산 시스템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합했습니다. 1944년 중반의 어뢰는 1943년 초의 것보다 제조 품질, 신관 신뢰성, 그리고 전체 성능에서 우수했습니다. 일본 분석은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후 인터뷰에서 일본 해군 장교들은 미국 잠수함 전쟁의 효율성 증가를 전쟁의 전환점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한 전직 구축함 함장은 1943년 후반부터 우리는 적 잠수함을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뢰는 이제 거의 항상 작동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초기에 우리는 많은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막 16 개선의 전략적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대응 노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 선박에 어뢰 방어막, 토피도 블리스터즈를 추가하려고 시도했지만 자원 제약으로 인해 이는 널리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손상 제어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지만 승무원 훈련과 장비 부족이 효과를 제한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의 산업 및 기술 자원의 한계로 인해 미국 어뢰 기술의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막 14 어뢰의 기술적 개선은 태평양 전쟁의 물류적 균형에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3년과 1944년 사이 미국 잠수함에 의한 일본 선박 격침 톤수는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43년 전반기에 잠수함은 월 평균 약 50만 톤의 일본 선박을 침몰시켰습니다. 수정된 어뢰가 광범위하게 배치된 1943년 후반까지 이 수치는 월 70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1944년에 월 평균은 90만 톤을 초과했으며 최고점인 1944년 11월에는 120만 톤 이상이 침몰했습니다. 이러한 선박 손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일본 전쟁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은 석유, 고무, 보크사이트, 철광석과 같은 중요한 원자재를 동남아시아와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운반하는 유조선과 화물선의 손실은 일본의 산업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1944년까지 일본 본토에 도착하는 석유의 양은 1942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을 위한 연료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조종사 훈련 시간이 단축되고 해군 함정의 활동이 제한되었습니다. 철광석과 보크사이트 수입의 감소는 일본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항공기와 선박 건조를 위한 원자재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1944년 후반까지 일본의 항공기 생산은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설계 용량의 약 60%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상선을 침몰되는 것보다 빠르게 건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전체 상선대의 꾸준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1941년 약 600만 톤이었던 일본 상선대는 1945년 초까지 200만 톤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쟁의 효율성은 또한 일본의 군사 물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대를 수송하고 보급하는 선박의 손실은 외딴 태평양 섬들의 수비대를 고립시켰습니다. 일부 경우 일본 수비대는 보급품이 도착하지 않아 굶주리고 탄약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전투 효율성을 저하시켰고 미국의 상륙작전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4년 사이판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는 부분적으로 이전 달의 잠수함 공격으로 인한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일본의 민간 경제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식량을 수입하는 선박의 손실은 일본 민간인의 식량 배급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1945년 초까지 일본 도시의 평균 민간인 칼로리 섭취량은 전쟁 전 수준의 약 1,800칼로리에서 1,200칼로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민간인 사기와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양실조 노동자들은 덜 생산적이었고 전반적인 경제 출력은 감소했습니다. 전략적 수준에서
마크 우시 어뢰의 개선은 미국이 일본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제국의 지리적 광대함, 즉 한때 전략적 자산이었던 것이 취약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광활한 해양을 통해 자원을 운송해야 했고 미국 잠수함은 이러한 해상 항로를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944년 중반까지 일본 선박 함장들은 특정 해역을 잠수함 골목이라고 부르며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그러나 대체 항로는 종종 훨씬 더 길었고 이는 운송 효율성을 더욱 감소시켰습니다. 미국 잠수함 부대의 효율성은 또한 일본 해군 자원의 전환을 강제했습니다. 일본은 상선 호송을 위해 점점 더 많은 구축함과 호위함을 할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함정들은 주력 함대 작전에 사용될 수 없었으며 이는 미국 해군력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인 전투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944년 중반까지 일본 구축함의 약 40%가 호송 호위 임무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조차도 선박 손실을 막기에 불충분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의 작전 템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어뢰를 갖춘 미국 잠수함은 더 공격적으로 작전할 수 있었습니다. 함장들은 그들의 어뢰가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전술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더 위험한 공격 위치를 취하고 더 많은 목표물과 교전했으며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순찰 구역을 활용했습니다. 1943년과 1944년 사이 평균 잠수함 순찰당 공격 횟수가 증가했으며 순찰당 침몰 톤수도 증가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대서양에서의 독일 잠수함 전쟁은 연합군의 대잠 기술과 전술의 개선으로 인해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반대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효과적이 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마크 4C 어뢰의 기술적 개선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기술적 문제를 식별하고 수정하는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6 어뢰의 기술적 진화는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서는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테스트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평시 실험실과 시험장에서 아무리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하더라도 실제 전투 조건의 복잡성을 완전히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온도 변화, 염분 변화, 다양한 목표물 특성, 그리고 전투의 스트레스는 모두 무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미국 해군 무기 개발은 이 교훈을 통합하여 더 광범위한 실전 테스트와 사용자 피드백 메커니즘을 포함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반복적 개선의 가치였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 즉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하고 수정하고 재배치하는 방식은 초기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반복적 설계 철학은 전후 미국 엔지니어링 문화의 특징이 되었으며 항공우주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능력은 경쟁 우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사용자 피드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잠수함 함장과 승무원들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어뢰 문제를 식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들의 보고가 무시되거나 의심받았습니다. 해군 어뢰국의 관료적 관성이 문제 인정을 지연시켰습니다. 1942년 중반부터 잠수함 사령부가 더 단호해지고 독립적인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야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선 사용자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후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사용자 피드백을 위한 더 나은 채널을 포함했습니다. 마크 6의 기술적 특징도 전후 어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기 터빈 추진 시스템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어뢰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깊이 제어의 원리, 즉 정수압 센서와 자동 서보 시스템의 사용은 더욱 정교해져서 현대 어뢰와 수중 무인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자기 신관의 개념은 비록 마크 6에서 문제가 많았지만 계속 개발되었고
현대 어뢰 신관 시스템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마크 60의 역사는 복잡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뢰는 여러 하위 시스템의 통합이었습니다. 추진, 유도, 무장, 그리고 신관. 각 하위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지만 통합된 성능은 하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깊이 제어 문제는 탄도 중량의 변화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자기 신관 문제는 어뢰 자체의 자기 특성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현대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합니다. 마크 60 프로그램은 또한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중 생산 압력으로 인해 때때로 품질 관리 단계가 단축되었으며 이는 현장에서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1943년 후반부터 해군은 생산시설에서 더 엄격한 품질 관리 절차를 구현했습니다. 각 어뢰는 이제 더 포괄적인 테스트를 거쳤으며 결함이 있는 단위는 배송 전에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 속도를 약간 감소시켰지만 현장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경험은 품질이 궁극적으로 수량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산업 능력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마크 10C 문제를 수정하는 능력은 미국의 막대한 산업 자원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새로운 설계를 신속하게 프로토타입화할 수 있었으며 제조 시설은 수정된 구성 요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물류 시스템은 이를 태평양 전역의 잠수함 기지에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는 수개월이 아닌 몇 주 안에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민첩성은 미국 산업 시스템의 강점이었으며 독일이나 일본은 이를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마크 60 어뢰는 미국의 실용주의적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완벽성보다는 지속적인 개선, 이론적 우아함보다는 실전 효과성, 그리고 관료적 고집보다는 문제 해결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뢰의 진화는 또한 민주사회의 기술적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실패를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하며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수정 능력은 권위주의 체제가 종종 결여하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마크 14 어뢰 프로그램의 유산은 최종 기술 사양 그 자체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 문제 해결, 사용자 중심 설계, 반복적 개발, 그리고 실전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미국 군사 기술 개발의 특징이 되었으며 냉전 시대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은 미국 군사력의 지속적인 강점으로 남아있으며 그 뿌리는 부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에서 배운 어렵고도 귀중한 교훈에 있습니다.